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는 거 맞죠?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어색하네요. 소장이나 써봤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조금 긴장이 됩니다. 원래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의뢰인들 사건만 맡아서 하다 보니 정작 제 상처는 가슴에 묻어두고 살게 됐습니다. 묻어두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가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의뢰인들을 만나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묻어둔 줄 알았던 제 상처가 불현듯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들 중에 이 사연 채널을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유튜브 사연 채널에서 들었는데 저보다 더 기막힌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위안받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얻는 부분도 많죠. 그렇다니까요. 변호사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참 공감도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가 불현듯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야근을 하다가 들어보게 됐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나만 그런 말 못할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알게 모르게 위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어디서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저런 일을 겪는구나. 누구든 재앙처럼 나쁜 일이 생기고 또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흔히 아시고 계시는 스카이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서울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장남이라 그 사업을 물려주시겠다고 경영학과에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의지대로 뭔가를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차민석, 내가 겨우 그런 학교 가라고 열심히 사교육 시켜가며 가르친 줄 알아? 한심해서 정말. 그 대학 다니다가 석사 따러 미국 하버드나 MIT 갈 생각해. 그래야 회사를 물려주든가 말든가 하지. 엄마 아빠 창피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부모님은 우리나라에서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외국 명문대 경영학과에 가서 석사 졸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보다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고는 했습니다. 상범아, 잘 지내냐? 바쁘지. 뭐 너는 잘 지내? 서울물 좋아? 서울물은 상범이는 좋겠다. 하고 싶은 공부하고 의대 잘 맞지? 그렇지 뭐. 야, 난 네가 부럽다. 나도 너랑 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성적 장학금 받으려고. 그래도 뭐 괜찮아. 네가 우리 부모님 아들도 태어났어야 됐는데 나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다. 경영 나랑 안 맞아. 야, 차민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 임마. 답답하면 여기 내려와서 나 술 한잔 사주고 가든가. 여기 공기 좋아서 속이 뻥 뚫릴 거다. 아, 그럴까? 생각만 해도 좋네. 그래, 조만간 갈게. 아니면 내가 갈게. 서울 구경도 하고. 그래, 곧 만나자고. 그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며 장학금을 받고 지방의대에 합격한 친구였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서 없는 형편의 의대에 가느라 고생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나 연대의대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의대 가고 싶은데 성적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아, 진짜 거지 같은 집. 민서가, 난 네가 부럽다. 한창 입시 준비를 할 때 그 친구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짠하더라고요. 그때 사정을 알게 된 제가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일부러 그 친구에게 수학과외를 받고 과외비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면 항상 제가 돈을 썼습니다. 의식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관해 불만은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니까
조금 더 형편이 좋은 제가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항상 그렇듯이 저는 밥과 술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술집에서 제 대학 동아리 모임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서가 뭐해? 나 친구가 와서. 주인은 무슨 일로? 야, 우리 영화 동아리 오늘 여기서 모임하기로 했는데 넌 오지도 않고 친구 만나냐? 아, 그랬구나. 어떡하지? 제가 당황하자 제 친구 상범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저도 껴도 돼요? 상범이의 말에 주희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상범이와 저는 제가 가입하고 참석도 잘 안 하던 동아리 모임에 얼떨결에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범이는 워낙에 호탕한 성격에 변죽도 좋아서 저보다 더 금방 동아리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스릴러물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히치콕 영화입니다. 상범이가 그렇게 말했고 동아리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대화에 저는 잘 끼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동아리 가입권료를 받게 되어서 평소 영화를 즐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마치고 상범이는 동아리 회원 몇몇과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상범이는 그날 자고 다음날 내려간다고 해서 저희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살짝 술에 취한 상범이가 말했습니다. 차민석, 부럽다. 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팍팍 밀어주는 부모도 진짜 좋겠다. 야, 너 많이 취했다. 씻고 자. 야, 근데 너 왜 연애 안 하냐? 너희 그 영화 동아리 예쁜 사람 많던데? 이 자식도 쑥맥처럼 구는구만. 아니 뭐 별로 사실 나 영화 모임 관심도 없어서 탈퇴하려고 했고 연애는 뭐 그냥 나중에.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연애 좀 해. 야, 이과대 다니면서 바쁜 나도 연애하는데 넌 뭐가 아쉬워서 연애도 못하고 그러고 사냐? 어? 아까 본 주희? 걔 괜찮던데? 성격도 밝고 너랑 반대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좀 해봐 짜샤. 상범이는 주희에게서 받은 연락처를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저도 그날 주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상범이 말대로 저와는 반대인 성격이라서 왠지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친구라서 제 마음을 눈치챘나 보다 했습니다. 상범이는 쇳불도 당긴 김에 빼자면서 그 다음날 자기가 지방에 내려가기 전에 같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을 두고 가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 내가 주희 씨한테 내일 만나자고 할게. 둘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 얘기도 하고. 둘이서? 야, 나 못해. 정말 답답한 놈.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기차 예매 시간 전까지 같이 있어줄게. 상범이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주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온대. 내일 뭐 할지 생각해놔. 주희 디자인과니까 옷 좀 멋있게 빼입고. 피곤하다. 나 잔다. 저는 그날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정장을 빼입고 나가려다가 상범이에게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 무슨 선 보러 가냐? 편하게 캐주얼로 입고 가. 부담되겠다 야. 그치? 좀 가지? 너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너도 주희 걔한테 관심 있었나 보네. 어제 모임에서 보니까 애가 괜찮더라고. 이 형이 도와줄게. 걱정 붙들어매.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주희는 화사한 차림에 곱게 화장을 하고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해장경 국밥을 먹을까 했는데 상범이가 피자를 먹자고 했습니다. 야, 국밥은 무슨... 너 아저씨냐? 피자 스파게티로 해장하자. 괜찮죠, 주희씨? 네, 좋아요. 상범이는 저에게 귓속말로 여자 마음도 모르는 놈 이라고 말하더니 희죽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보다는 상범이의 주도하에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주희씨는 산업디자인과라고 했죠? 네, 맞아요. 민석이는 경영학과예요. 모르셨죠? 나중에 둘이 같이 상품 판매해도 되겠다. 근데 상범씨는 저희 학교 아니세요? 어제 시끄러워서 못 들으셨구나. 저는 땡땡 의과대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의사 되는 거예요? 멋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주희씨 설마 저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죠? 상범이의 물음에
주희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농담이에요. 우리 민석이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제가 얘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완전 쑥맥이거든요. 네, 민석씨. 동아리 모임에 잘 나오세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모임 때마다 연락드릴게요. 네? 아, 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상범이를 배웅하러 같이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상범이는 돌아갔고 저희 둘은 카페에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기의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고 저 자신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저는 관심도 없던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희가 추천해준 영화는 싹 다 보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모임도 주기적으로 잘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주희와 저는 점점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희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항상 칭찬을 해주고 기운을 실어주는 주희 덕분에 지루하기만 했던 저의 대학 생활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친구를 만들지 않았던 저인데 자신감을 얻어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저는 주희에게 고백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친구 관계까지 무너질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상범이에게 털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민석이 드디어 사나이 다 됐네. 고백? 당장 해야지. 주희도 네가 고백하길 기다리고 있을걸? 아, 그런가? 괜히 고백했다가 친구 관계도 깨질까봐. 민석아, 형 믿고 직진해라, 어? 너 싫었으면 주희 걔도 예전역에 다른 놈 사귀었겠지. 주희 인기 많잖아. 얼른 잡아. 그렇겠지. 알았어. 고맙다 상범아. 그래, 사귀면 형한테 크게 한턱 쏴라. 형은 무슨 그래. 주희와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친구 상범이의 도움이 컸습니다. 상범이의 말대로 주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고백을 흔쾌히 받아줬거든요. 학교 친구들은 저희 관계를 부러워하고 질투까지 했습니다. 특히 저를 부러워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야, 우리 대학교 최고 퀸카를 누가 데려가려나 했더니 민석이 너냐, 어? 역시 돈이 좋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지 새끼는 잘생기건 공부를 잘하건 거들떠도 보지 않더니 주희 걔도 가만 보면 완전 불효시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나빠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야, 니들이 주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함부로 짓거리지 마. 주희랑 나 영화 동아리 탈퇴할게. 더러운 새끼들. 주희와 저는 그때까지 함께하던 영화 동아리를 탈퇴했습니다. 왠지 모두가 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주희 역시 마찬가지 기분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애들이 헛소문 퍼뜨리고 다녀. 내가 민석이 너 보고 돈 보고 사귄다면서. 너네 집이 그렇게 부자야? 난 전혀 몰랐어. 알아. 주희 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데 뭐. 진짜 못된 자식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민석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돌면서 저와 주희는 더 똘똘 뭉쳐서 지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둘을 보며 꼴불견이라고 대놓고 수군대더라고요. 서로에게 의지하다 보니 저와 주희는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귀다가 대학교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에 저에게 입영영장이 날라왔습니다. 주희와 저는 입대 전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지냈습니다. 입뒷날에 훈련소 앞까지 온 주희는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얘는 누구니?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민석씨랑 1년 반 연애 중인 최주희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존경한다고요. 저는 한 번도 주희에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희의 말에 저희 부모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항상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들이 본인들을 존경한다는 말까지 했을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내가 엄하게 키워서 우리 민석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민석아,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 잘하고 돌아와.
알았지? 네, 엄마. 주희라고 했지. 주희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우리 민석이 잘 기다려줘. 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네, 어머님. 군대를 들어가기 직전에 착잡함보다는 부모님이 여자친구와 저희 사이를 인정해줬다는 게 너무 기쁘고 벅찼습니다. 그만큼 주희 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 상병말초 위기를 겪기 전까지 주희는 고무신을 바로 신고 저를 열심히 기다려줬습니다. 편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줬고 발렌타인데이 날이나 크리스마스 날에는 특별히 고급 초콜릿과 책 선물, 긴 편지도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기운을 얻었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던 곳이 상범이가 다니고 있던 대학교와 가까웠거든요. 제가 입영이 되었을 때 상범이도 군의관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휴가날이 겹쳐서 함께 휴가를 나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친구 주희는 상범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상범 씨도 군대 갔어요? 아, 네. 아무래도 저랑 민석이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야, 민석아. 너랑 나랑 전생에 부부였던 거 아니냐? 주희씨 부럽죠? 네? 아니요. 현생에서는 민석 씨 제 거니까요. 야, 주희씨 의리 있다. 아니, 사랑인가? 민석이 저녁까지 그 마음 똑같은지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상범이의 말에 제가 어깨를 으쓱했더니 여자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병장이 되어 전역을 앞두고 있던 때에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로 나와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전역 전 휴가를 나왔다가 여자친구가 해외로 유학을 떠난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영화 동아리 친구에게 편지를 맡기고 갔다고 했습니다. 주희가 이거 주라고 했는데 한번 봐. 다시는 안 올 것 같던데? 편지에는 갑작스럽게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며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희가 떠난 걸 저희 부모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희 걔가 우리랑 자주 연락했는데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몇 번 돈도 보내주고 했어. 돈을요? 얼마나요? 뭐 2천 정도 보냈나? 나중에 갚겠다던데. 그리고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해외로 간다더라. 민석이 너한테는 이미 다 얘기해놨다던데.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거짓말을 쳐놓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저는 그 후로 시공창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저를 웃게 만들어주던 여자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만 뚫어지게 보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날 버리고 갔는데 구질구질하게 기다리면 뭐하냐? 잊어. 그리고 저는 휴대전화를 부셔버리고 전화번호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시험을 치겠다는 각오로 대학교도 중퇴하고 노량진 고시원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시원촌에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지만 1년 만에 합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세아는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고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져서 저는 더욱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공부였지만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시작하고 3년 반 만에 사법고시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도전하고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연수원 생활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 제 나이가 30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30이 정말 젊은 나이로 느껴지지만 당시에 저는 언제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 장가는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견로펌에 합격해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일을 맡으며 정신없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선을 보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아,
너 선자리 들어왔는데 한번 나가볼래? 선자리요? 아, 저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안 갈래요. 그냥 가봐. 엄마 부탁이다. 내가 아는 사람 아들이 결혼 정보업체를 운영하는데 회원 모집한다고 해서 내가 너 거 넣어뒀거든. 네 조건이 탑클래스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단다. 믿을 만한 곳이니까 한번 나가봐. 너 이제 내년이면 32이야. 장가 안 갈 거야? 더 말했다가는 잔소리 폭격만 받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은행원부터 증권사에 다니는 여자, 사업하는 여자 등등 명문대의 좋은 스펙을 가진 여자들을 줄줄이 만났습니다. 모두 사람은 좋았지만 저에게 여자로 느껴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학 때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고 나서 연애를 하는 게 내심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더는 그런 인위적인 만남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딱 3번만 더 나가고 그 결혼업체에서 제 정보를 싹 다 없애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엄마, 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아니면 정말 전 아닌 거예요. 장가를 가든 말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어. 아휴, 멀쩡한 놈이 어쩌다가 저렇게.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선자리에 아무 기대도 없이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오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석씨, 차민석씨 맞죠? 많이 들어본 목소리라서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유학길에 올랐던 주희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희? 네가 여기를 왜... 민석씨, 설마 했는데 민석씨가 맞구나? 뭐? 네가 나랑 선보러 나온 사람이라고? 맞아. 최희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름 바꿔서 등록해달라고 했어. 민석씨가 내 이름 보면 안 나올까봐. 우선 그렇게 떠나버려서 미안해, 민석씨. 그리고는 그 여자는 구구절절 자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인데 다시 만나고 나니 주책도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 여자가 준 상처 따위는 지워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어.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 그래, 주희야. 너 때문에 내가 고생 꽤나 했다.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도 민석씨 잊은 적 없어. 결혼정보 업체에서 민석씨 이름 발견하고 내가 매칭해달라고 부탁했어. 변호사라길래 긴가민가 했는데 어쩌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다 주희 네 덕분이지. 너 잊으려고 사법고시 준비했었거든. 그러다가 내 적성을 발견한 거야. 너가 정말 미웠는데 고맙기도 하더라. 민석씨, 보고 싶었어. 연락했는데 연락처가 다 사라져서 나도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 민석씨,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거의 10년 만에 만난 주희는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여자가 명함을 줬고 저도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유학 가서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간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시 연인 관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지만 친구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대학 시절과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호텔방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전날을 복귀해보니 술에 취해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술 마시던 호텔바에서 바로 호텔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옆에는 주희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시럭거리니 실눈을 뜨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주희야. 진짜 어제는 내가 미쳤나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다시 사귀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주희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나지도 않는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둘러대야 했습니다. 아, 맞아. 내가 그랬지. 이제 기억이 나네. 주희야,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넌 쉬다가 나와. 저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그렇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혼자 살던 제 집에 도착해서 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주희와 다시 연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에 주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석 씨, 나 임신이래. 우리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희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지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셨습니다. 임신했다니 뭐 별 수 없구나. 근데 주희 너 반성은 했니? 엄마, 주희 나한테 석고대죄했어. 들어보니까 주희도 사정이 있었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팔불출 났네. 배 나오기 전에 얼른 식부터 올리자.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주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요식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거의 저희 집에서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희가 임신 6개월 차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상범이도 있었습니다. 상범아, 왔어? 야, 차민서, 너 진짜 나쁜 새끼인 거 알아? 어떻게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냐? 내가 사정이 있었어. 잘 지냈지? 넌 정말 변함이 없네. 잘 지냈지? 나 땡땡 대병원에서 신경정신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야. 잘됐다. 근데 정신과? 너 수술하는 의사 하고 싶댔잖아. 내가 유전병이 있어서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굽는, 그래서 수술 안 하는 과로 가게 됐어. 그나저나 너도 변호사라며. 콧질찔이가 변호사 돼서 첫사랑이랑 결혼할 줄이야. 중내 살해하더니 정말 놀랍다. 그러게 부끄럽네. 신혼여행 다녀와서 같이 보자. 그래, 재수씨 예쁘더라. 재수씨? 형수라고 불러. 형수는 무슨? 오랜만에 봤는데도 어제 만난 사이처럼 편하고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른 후에 저희는 아내 몸 생각해서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르게 예쁜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다 보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사업체를 차리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써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머님 아버님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당신이 변호사니까 한번 봐줘. 사업하게? 응, 어머님 아버님 회사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야. 자회사 되는 거랄까?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실 테니까 내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고 한번 추진해봐. 알았어. 나 오늘 만나뵈러 간다. 아내는 사업 계획서를 들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고 결국 지원을 받아서 사업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 추진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자기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그게 조금 불만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육아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베이비시터들을 1년에도 몇 번씩 잘라버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사람 올 거야. 뭐? 또 잘랐어? 얘 손톱을 자르다가 피를 냈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미친 것들. 못 배운 것들이 하여간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애 손톱 하나를 못 깎아서 상처를 내? 아, 화나. 뭐 그거 살짝 긁힌 거 가지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긴 피가 났다니까? 병원 좀 가봐야겠다. 아내는 아이 병원을 항상 본인이 데리고 갔습니다. 희한하게 저는 데리고 가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A형이었는데 딸은 O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능한 일이라서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딸이 5살 때 크게 배탈을 알아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혜진이 괜찮아? 괜찮대. 근데 여보. 왜? 혜진이가 유전병이 있대. 샤르코 마리투스병이라고. 손가락이랑 발가락 근육이 퇴화되는 병이래. 5살에서 25살 사이에 진행된다는데 어떻게 우리 혜진이? 뭐라고? 그거 고칠 수 없는 거야? 몰라. 속상해 죽겠어. 당신 쪽에서 나온 유전 아니야?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당황하더니 자기 쪽에 있는 유전자인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딸의 손과 발을 마사지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친구 상범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상범아. 우리 혜진이가 사르코 어쩌고 유전병이 있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굽는다는데 어떠냐? 뭐? 네 딸 혜진이가? 아, 맞다. 너도 손가락 발가락이 굽어서 정형외과 못 간 거 아니야? 너도 그런 유전병이 있다고 했었지? 내가?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아야,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 그럼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 야, 나 지금 환자 때문에 가봐야겠다. 나중에 연락하자. 그래. 상범이의 설명을 듣고 저는 제 딸에게 증상이 제발 경미하게 나타나기만을 바랬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한다고 바빠서 일주일 중 하루만 겨우 시간을 내서 저와 딸아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출장을 가서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라서 차를 끌고 학교 앞에 데리러 갔습니다. 딸이 저를 발견하고 신나서 달려오더라고요. 뛰지 마, 혜진아. 혜진아, 천천히 와. 아빠. 딸이 제 옆자리에 탔습니다. 우리 혜진이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아빠, 나 혈액형 O형 아니고 B형이래. 뭐라고? 아이, 그럴 리가. 엄마 아빠가 A형인데 어떻게 네가 B형이 나와? 이거 봐. 아, 답답해. 진짜야. 선생님이 나한테 B형이라고 그랬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이 머리가 띵하고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친구 상범이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범이가 유전병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고 상범이가 저에게 뭔가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 두고 딸아이 칫솔과 머리카락을 챙겨서 차를 끌고 상범이가 일하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친자검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범아, 혜진이랑 나 친자검사 해보려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상범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친자검사? 친자검사를 갑자기 왜? 네가 왜 그렇게 놀라냐? 아니, 혜진이가 B형이래. 나랑 주인은 분명히 A형이거든. 근데 어떻게 B형이 나올 수가 있냐? 말이 돼? 그래? 내가 그럼 우리 병원에서 검사해줄게. 뭐 가져왔어? 여기 칫솔이랑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도. 상범이 놈은 떨리는 손으로 제가 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범이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뜨거. 야, 너 뭐하냐? 아니, 상범아, 너도 늙냐? 새치가 왜 이렇게 많아? 봐봐, 내가 좀 더 뽑아줄게. 뭐야, 됐어. 가봐. 내일 결과 나올 거야. 그래, 수고해라. 저는 상범이 머리카락과 제 딸의 머리카락,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친자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상범이 그놈에게는 떠보려고 갔던 거였고, 그놈의 반응을 보고 저는 혜진이의 친부가 상범이일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연차를 써서 상범이에게 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 나왔어. 야, 너랑 혜진이 친자관계 확률이 99%를 넘는다. 자식. 왜 이상한 생각을 하고.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너 문서 위조도 아냐? 사무소 위조 범죄인 거 알지? 나 변호사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범이 자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만나기 전에 미리 다른 병원에 의뢰해둔 친자 검사지 2장을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봐봐. 똑똑히 보라고. 나랑 혜진이는 친자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근데 너랑 혜진이는 친자 관계란다. 이게 말이 되냐? 너 언제부터 주희랑 만난 거야? 언제부터? 저는 분노로 미쳐 날뛰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며 상범이 그 자식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변명을 해댔습니다. 아니,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해줄게. 나 오늘부터 이 병원 그만두거든? 같이 나가자. 병원을 그만둬? 야, 그래, 내 차 타. 주희 그년이랑 셋이서 삼자대면 해보자. 저는 상범이 그 자식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출장 갔다 돌아온 와이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있는 힘껏 상범이 그놈을 제 집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상범이를 보고 아내가 힘이 풀렸는지 풀썩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어머, 상범아. 아니, 상범씨, 여긴 어쩐 일로? 그런 아내에게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데려왔어. 혜진이 친부. 혜진이 친부가 누군데? 친아빠는 참이상 너잖아.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딴소리야 생각하지 마. 나 변호사야. 너희 둘 나 몰래 계속 만나고 왔지? 다 안다고. 여기서 이실직고 하면 내가 소송까지는 안 갈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말해. 그랬더니 아내인 주희와 절친이었던 상범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상범이 때문에 저에게 접근했고 상범이 그 자식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질투심의 아내는 저와 연애를 했고 군대에서 제외했을 때 상범이 그놈이 아내를 꼬신 겁니다. 저에게 연락을 끊고 유학길에 올라서도 꾸준히 상범이와 연락하고 만났던 겁니다. 주인은 그런 상범이에게 흠뻑 빠져서 임신까지 했지만 상범이 그놈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결혼정보업체에서 선보고 다닌다는 이야기 듣고 너랑 만나보라고 한 거야. 넌 주위에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다 널 위해서 한 거야. 민서가 용서해줘라. 그냥 덮고 지금처럼 지내. 혜진이도 네 딸로 8년이나 살았잖아. 혜진이를 봐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화분을 들어서 두 년놈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혜진이를 봐서? 네 자식인데 개 눈치를 내고 해봐. 이 개자식. 주인 너 각오해라.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두 년놈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로 두 년놈의 고백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혼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이혼소송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다른 동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년놈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레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아내는 저희 부모님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횡령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횡령한 돈으로 상범이 그 자식 개인 병원을 차려주려고 했더라고요. 참 파면 팔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부모님께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죄송해요. 제가 다 되돌려 놓을게요. 그래, 속이려고 달려드는 악마 같은 것들을 어찌 피하겠냐. 네가 잘 수습하면 돼.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아들 믿는다. 부모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증거를 찾아내서 저는 아내에게 사기, 횡령, 이혼 소송을 걸었고 상범이 그놈에게는 사문서 위조, 상간남의 혐의로 직접 쓴 소장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고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자기 딸 혜진이는 데려갔더라고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믿었던 두 사람의 추악한 뒷모습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까내리려고 했지만 저에게 트집 잡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년놈은 거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저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판결이 나오고 나니 갑자기 맥이 탁 풀리고 허무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붙잡고 있던 친구와 가족관계가 다 허상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후폭풍이 미친 듯이 몰려왔고 저는 일도 그만뒀습니다. 제가 일하던 로펌에도 소문이 다 번져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 갔던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차분해져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된 로펌을 차리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민서가, 예전 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엄마 아빠가 능력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괜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투자할게. 로펌 해볼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허, 우리 아들 자신감 가져. 넌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도 합격한 놈이 뭔들 못하냐? 너 아직 어려. 새로 시작해도 돼.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응원을 받아서 소규모 로펌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변호사 면접을 봐서 채용했습니다. 5명의 변호사와 사무장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1년이 지나가면서 일이 술술 풀렸고 로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로펌에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와이프도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전 남편에게 당한 게 많더라고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가 마음이 맞아서 30 중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로펌을 운영하면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아이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답니다. 저에게 큰 상처를 줬던 전 아내와 전 친구 2년놈은 결국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았고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제 딸아이인 줄 알았던 혜진이가 아무쪼록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도 잘 자랐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제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도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제 가족 잘 지키고 앞으로도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